마지막으로 예. 조원영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AI 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공학 박사이시고요. 다수의 연구 보고서를 출간하셨습니다. 인공지능 신뢰 체계 정립 방안 연구, 또 산업별 인공지능 융합 경쟁력 지수 개발 연구 등을 집필을 하시면서 인공지능 관련 정책 연구와 개발에 기여해 오신 조원영 박사님의 마지막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조원영입니다. 우선 이렇게 아주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일단 오늘 이상욱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어떤 대전제, 대원칙으로서의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상윤 교수님과 이정혜 교수님께서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포용적 혁신의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공정성과 어떤 편향 이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주셨다면, 저는 오늘 사회에서 인공지능을 포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좀 갖춰야 되는 어떤 자격 요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으로서 신뢰라는 것을 좀 trustworthy AI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인공지능이 널리 활용이 되면서 어떤 인종 차별적인 어떤 이슈들, 또 젠더 차별적인 이슈들, 또 빈부에 따른 어떤 차별적인 이슈들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 외에도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가 나는, 그러니까 견고성이나 안전성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도 있었고, 또 커다란 온라인 기업에서 개인 정보를, 회원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불법적으로 프로파일링이 되는 쪽으로 활용이 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과 가치를 위해하는 그런 어떤 무인 무기를 개발하는 쪽에도 또 활용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신뢰성 이슈들이 발생을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사례들이 좀 많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시간들이 많이 나오면서 온라인 서점에서 이제 책을 많이 사기 시작했는데, 오프라인 서점에 비해서 이제 온라인 서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책들을 우선 보고 구매를 하게 되는데, 신진 작가들의 책들은 이제 추천을 안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마치 젠더 데이터 공백 이슈하고 똑같은 거죠. 신진 작가 데이터 공백이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없는 것은 추천해주지 않고 차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인공지능이 워낙에 또 발전을 하면서 영상이나 아니면은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언어까지도 생성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악용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 아주 폭력적인 언어들을 많이 쏟아낸다든지 그런 어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널리 활용되면 활용될수록 다양한 신뢰 이슈들,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견고성이나 안전성, 또 프라이버시, 또 설명 가능성과 같은 그런 다양한 신뢰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러한 문제가 비단 인공지능만의 문제는 아니다. 앞에서도 여러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계속 갖고 있었던 그런 이슈들이 축적이 돼서 인공지능에서 빵 터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이슈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이제 구글 포토에서 이제 자동 태깅하는 상황에서 이제 유색 인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슈는 사실 그 이슈 훨씬 이전에 우리가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던 시절에 코닥이 주 고객층인 백인들의 피부톤에 가장 맞춰서 현상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비롯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사진을 보시면 여기 흑인과 백인이 같이 이제 있는 사진을 보시면, 백인에 맞춰서 그 톤 보정을 하니까 흑인들은 얼굴 윤곽이 안 나옵니다. 백인들은 얼굴 윤곽이 정확히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이런 사진들이 축적이 되니까 주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는 주 고객 측인 백인들의 사진이 훨씬 많고요. 또 흑인들의 사진은 소수 있지만 이렇게 백인들의 맞춰져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에서 흑인들의 사진이 질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양도 적고 질도 나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가져다가 구글 포토에서 학습을 시켜서 자동 태깅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정확도가 어떤 보호해야 되는 그룹들에 대해서 정확도가 떨어진 이슈가 바로 공정성이 가장 큰 이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오늘도 여러 차례 교수님들께서 사례로 말씀해 주셨던 이 콤파스 사례가요. 사실은 우리가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에서 그 미국의 1930년대 법원에서 그 어떤 여성 그리고 흑인들, 특히 이제 흑인 이슈였죠. 흑인들을 아주 가혹한 어떤 불공평한 판결을 내리는 그 사건이 있었던 즈음에 일리노이주의 가석방위원회에서 법원에서 일어나는 주관적이고 일관성 없는 가석방 결정을 과학적 예측으로 보완해보자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컴파스가. 그래서 실제로 2014년 15년도에는요.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다양한 언론 기사에서 앞으로 이런 법원에서는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불과 한 1, 2년 후였던 2016년도에 머신 바이어스라고 하는 기사를 프로퍼블리카라고 하는 온라인 뉴스 매체에서 발간을 하면서 인공지능의 편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공지능의 편향성 이슈는 인공지능만의 문제가 아닌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우리 사회에 어떤 축적되어 있던 다양한 이슈들이 농축돼서 나오게 된 이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심지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했던 것은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고 아주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또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공지능 신뢰 이슈에 대해서 어려운 이슈지만, 복잡한 이슈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지만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요, 되게 빠르게 확산이 되고 광범위하게 전파가 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데이터들은요, 공공 데이터 많이 쓰거든요. 그럼 공공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 공공 데이터를 이용한 모든 인공지능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잖아요. 소스 코드 공개돼 있고 그 소스 코드 일부 가져다가 추가 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면 인식이 잘못된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안면 인식 알고리즘 만들어 가지고 그걸 예를 들어서 소셜 로봇 같은데 탑재를 하면은 그게 탑재된 소셜 로봇은 다 안면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가 공유가 되고 같은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문제 확산이 상당히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과거의 소프트웨어와는 다르게 확률적 추론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이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상당히 명확했는데, 인공지능은 확률적 추론을 하기 때문에 오류나, 우리가 통계하면은 95%의 신뢰 구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5% 오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오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계속해서 교수님들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복잡해집니다. 모델이. 그럼 복잡해지면은 설명력이 떨어지고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신뢰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에는 사회에서 포용할 수가 없고, 인공지능을 포용할 수가 없으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회들도 같이 묻히게 되는 그런 이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네스코,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유네스코의 원칙들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 기준과 원칙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그 버크만 클라인 센터에서 한 8가지 정도의 그 인공지능 원칙들을 카테고라이즈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특히 그 공정성, 그다음에 설명 가능성, 그다음에 견고성,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간단히 최근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당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유럽과 미국에서 규제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공지능 규제안이 유럽에서 나왔고요. 올해 9월에는 그 인공지능이 발생하는 위해에 의해서 개인이 피해를 봤을 때 피해에 대해서 이제 민사를 통해서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한 인공지능 라이어빌리티 디렉티브가 초안이 공개가 됐고요. 미국에서는 아마도 어떤 대원 측은 어떤 약간 그 자율 규제 같은 형태의 프린시플을 만들어내고 어떤 어플리케이션 도메인 분야나 아니면 주정부에서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버넌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백악관에서 인공지능 권리 장전이 나왔습니다. OECD의 인공지능 어떤 원칙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 규제이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참조해서 주정부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도메인을 규제하는 규제 기관들에서 규제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법제화 동향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인공지능 법안은 대표적인 거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을 리스크 베이스로 리스크 기반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특히 인공지능을 중에서 이제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고위험 인공지능 목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 대해서는 요구 사항들이 있고요. 그 요구 사항들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적합성 평가, 마치 과거에 C 인증 붙이듯이 적합성 평가를 해서 통과를 해야지 개발해서 이제 유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규제안들이 만들어져서 이거를 무리스럽더라도 통과를 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신뢰성 기술 표준들도 마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ISO와 IEC 같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도 있고요. 니스트와 같은 특정 국가, 미국에 있는 뭐 표준 기구라든지 이런 각국의 표준화 기구에서도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관련된 신뢰성 기술 요소가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혹은 표준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문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각국 정부에서 인공지능 신뢰성과 관련된 기술 R&D를 열심히 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다르파의 XAI라고 하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되게 대표적으로 있었고요. 유럽에서는 호라이즌 2020이라고 하는 큰 과제 안에 인공지능 신뢰성 개선 연구 세부 과제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혁신성장 동력 프로젝트라는 게 작년까지 수행이 됐고 올해부터는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 원천 기술 개발 사업 내에 그 설명 가능성이나 공정성 관련된 그러한 예산 사업들을 R&D 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인공지능 신뢰성 연구 개발이 지금까지 지난 한 5년 동안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저희 연구소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엘스비어 그 스코프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분석할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신뢰성이라고 하는 연구 개발은 지난 5년간에 한 6만 건 정도의 논문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5년 사이에 2.5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체 연구에서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이테이션 받은 것들, 그러니까 질적 지표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필드 웨이티드 사이테이션 인덱스라고 해서 특정한 분야별로 사이테이션 인덱스들을 좀 뽑은 건데 인공지능 분야의 평균 논문이 1점입니다. 근데 신뢰성 연구 분야의 평균은 1.8이니까 인공지능 분야의 평균 논문보다 80% 정도 피인용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분야별로 보면 제가 이제는 신뢰성 연구라고 하는 것들을 크게 프라이버시 보호, 견고성, 안전성, 혹은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그리고 공정성 이렇게 한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견고성이라는 것이 실제로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현장에서 투입할 때 품질, 성능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67% 정도가 견고성 연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설명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은 견고성이나 공정성 연구의 선행 연구 같은 성격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가능해야지 이게 공정성 이슈도 해결할 수가 있고 견고성 이슈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설명 가능성 연구들이 한 27.4%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정성 연구들이 한 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공정성 연구가 가장 어려운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된 분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프라이버시 쪽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프라이버시 연구는 인공지능 전부터 인공지능에 디펜던트한 연구들이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고 지금 이미 각국에서 GDPR이라고 하는 규제와 그 규제와 호환되는 다양한 규제들로 이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보다는 그것들을 실제로 활용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연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른 신뢰성 연구에 비해서는 많이 좀 뒤처지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K 익명성이라든지 그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이슈라든지 아니면 동형 암호화 기술 같은 것들에 대한 연구 개발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보호는 한 370여 건밖에 되지를 않고 FWCI 값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견고성과 강건성 관련된 연구는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실험실에서 인공지능이 잘 작동하다가 아까 전 이상윤 교수님 그 슬라이드에서 그 이코노미스트 그 일러스트가 나왔었는데 실험실에서 되게 잘 작동하다가 현실에 가면 막 우당탕거리는 그 사진이 있었거든요. 일러스트가 있었는데 현실에 가면 잘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도메인 아답테이션 이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현실 이슈에서도 계속해서 성능을 유지하는 그러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앞에서 또 그 이정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딥러닝이 가지고 있는 그 취약성을 공격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격에 잘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어를 잘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될 때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어떤 이슈들에 대한 경고성과 강건성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구 산출물은 견고성과 강건성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전체 지난 5년간 4만 건 이상의 연구들이 있었고요. FWCI는 한 1.8 정도 됩니다.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보면은 입력 데이터를 조금씩 바꿔서 퍼터베이션을 줘서 그의 결과값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고요. 모델 내부 구조를 좀 봐서 그라디언트나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설명력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서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 연구가 FWCI 값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XAI라고 하는 영역, Explainable AI라고 하는 영역을 가장 크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쪽 분야의 연구를 양적, 질적 공히 선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성 부분은 이정희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편향을 제거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제거하는 부분, 학습이 된 이후에 미세 조정, 칼리브레이션하는 부분 세 가지로 나눠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FWCI 값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연구 산출물의 성장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다른 영역에 비해서. 그래서 공정과 편향 제거를 하는 그런 공정성을 추구하면서 편향을 제거하는 연구들이 아주 핫한 이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학문 분야를 보면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학제간 연구들이 많고요. 소셜 사이언스나 아니면 경영학이나 아니면 인문학이나 경제학 분야의 연구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컴퓨터 사이언스, 다른 분야는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공정성이나 편향성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어떤 인문학 계열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FWCI 값이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 문제는 인공지능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난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 추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견고성이나 안전성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학습을 해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카운터빌리티 이슈라든지 인간의 통제라든지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규모의 데이터들을 써서 쓰는 그런 어떤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대규모의 방대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 그다음에 편향, 프라이버시 이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아주 복잡한 추론 문제도 잘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복잡하게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투명성이나 설명 가능성 이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어떤 이런 그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고유한 어떤 특성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성능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기술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 공론의 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 좀 편향성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양한 어떤 이슈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교수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조원영 박사님께서 인공지능의 신뢰성 문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난제로서의 성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피인용 지수가 매우 높은 핫한 이슈로서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